모의고사를 보고 왔지만 모의오답은 모의오답대로 하고, 그리고 그건 방문각 저작권이 있으니 오늘은 기출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집행법 29회 기출 6번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 등기부의 경유가 안 됐다는 거죠. 경매를 했어요, 미등기 부동산을. 근데 옳지 않은 거, 제일 중요한 거 아는 거. 저 오늘 문제 틀린 거 보니까 조사 아니면은 뭐 명사, 동사 이 중에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완성됐죠.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게 틀렸어요. 자, 건물이 있어요. 뚝딱뚝딱 공사를 다 했는데 준공검사를 안 했어요. 준공검사를 안 하면 보존등기도 못해요. 그러면은 얘는 유체동산 집행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등기를 안 했을 뿐이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Next.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민법 365조에 따라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냐 마냐 뭐 이런 문제 되게 많죠. 그냥 다 외우는 거잖아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그러면은 저당권자가 채권자겠죠? 지상에, 근데 여기 미등기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얘를 전부 다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상 건물이, 이 건물이 내가 채무자, 내가, 얘는 채권자일 거 아니에요? 내가 저기를 해준 채무자 혹은 이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 얘 거인 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왜? 아니면 토지는 내가 그 저당권 설정해준 사람 거긴 한데 토지는 미등기니까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소에서. 그쵸? 그 집행법원에서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 지하 4층, 지하 12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초 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하 4층, 지하 12층이잖아요, 지상. 그러면은 총 16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상 8층까지만 됐어. 그러니까 딱 반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골조 공사가 완료됐어. 그러면 이제 뼈대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제 집행이나 보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단정하기 어렵다 라는 거죠. 그거를 확신할 순 없어. 일단 확인해 봐야겠지? 라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법원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될 듯?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 신청이 된 미등기 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법원이 판단을 했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그리고 했어요. 등기관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까지 했어요. 등기관으로서는 그 심사 결과 등기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저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웬만한 촉탁은 뭐 대장이랑 등본이랑 뭐 이런 거 달라도 무조건 촉탁은 뭐 받아줘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또 여기서는 안 된대. 법원이
미등기 건물을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관이 촉탁을 했어요. 결정 등기를. 근데 등기관에게 촉탁을 했는데 심사를 다시 했더니 등기 요건이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이 촉탁은 각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이거 진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등기 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까야 된다. 전 자꾸 촉탁이면 무조건 그냥 다 받아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물론 제가 못 외워서 그래요. 못 외워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라면 80%라도 맞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좀 외워야 할 텐데.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채무자가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소유등 청구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누구 거예요? 아직 채무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하기 전에는 당연히 강제집행 신청이 안 되겠죠. 7번 할게요. 자, 보전 처분에서 제3채무자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니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있을 거예요. 채권 압류 명령을 받았어요. 반대 채권과 피압류 채권이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 채권으로서 상계할 수 있고, 그쵸?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제3채무자가 있겠죠? 그리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갚아야 할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채권 압류 명령을 채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받은 거죠. 피압류 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자, 얘가 근데 반대 채권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얘가 피압류, 이행기가 두 개가 도래하면 상계가 가능해요. 근데 반대 채권과 피압류 채권 모두 또는 그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그래서 상계적상에 놓이지 않았어. 그러면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게 수동채권이란 말이죠. 맨날 나오는 판례, 조문 뭐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자동채권이 이행기가 먼저 오거나 혹은 둘이 동시에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반대 채권과 피압류 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얘가 피압류 채권을 채무자한테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둘 다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뻐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래한 때에도 반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이 말은 결국 뭐야? 그냥 아무리 뻐겨도 결국 이게 상계 적상이 되면, 상계 적상이 아니고 그 이행기가 도래를 하면 다 이거를 상계를 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지금 동시이행이랑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 동시이행 돈을 주고 있지 않은 동안에 저쪽이 이행기가 도래를 하면은 같이 결국 그게 동시이행의 상황에 놓인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상계는 자동 채권이 먼저 도래해야 된다는 거. 이거 반대 의견이래요. 동시행이랑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 등기 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 제소 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안 제소 명령 신청을 했어요. 야, 빨리 소 제기해.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이건 부적법하대요. 외워. 눈에 익혀. 채권자는, 제3채무자는 할 수 없어요, 그거.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집행공탁 후에야 송달된 경우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아, 진짜 내용 너무 많지 않아요? 이 조그만 거 안에? 자, 제3채무자가 어떻게 했어요? 집행공탁을 했어요. 왜?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거든. 제3채무자에 대한 그래서 피압류 채권은 소멸을 했어요.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가압류의 효력은 어쨌든 제3채무자한테 송달이 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다음에 이때 송달이 되면 가압류 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자, 제3채무자 이전에 어쨌든 채무자였어요. 채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공탁을 했어요. 압류가 들어와서. 그래서 집행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의 채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또 쓰죠. 채무자에게 압류가 들어와서 집행공탁을 했더니 채권이 소멸했어. 근데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미 가압류가 있었던 거야.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이 됐던 거예요. 이 시기에. 근데 이때 송달이 됐어. 누구한테? 얘한테.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없어진 채권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시간 순서 잘 봐야 돼요, 진짜. 시간이 반이더라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 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 의무를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계약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얘한테는 뭘 줬어요? 보증금. 그러면은 얘한테는 뭐가 있어요? 보증금, 반환채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들어갔어? 압류 명령 등이 들어갔어요.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채권자가 했겠죠. 그래서 채권자 등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 자, 근데 이거를 양수를 했어. 그러면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 의무를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했어. 누가? 제3자가. 양수인. 반환 채권에 관해. 반환 채권을 누가 양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위와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얘랑 얘는 양립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대요. 뭔 말인지 너무 모르겠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지 아니하면 양도로서 채무자 이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대요.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 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부분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지 않은 이상 양도로서 채무자 이외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하대요.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임차인의 지위를 권리를 넘겨버린다는 거겠죠? 권리 내 의무를 이루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 그리고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서 대항을 할 수가 없대요. 네,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있단데? 아, 이거는 걸치면 되는 거니까,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니까,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양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아이씨, 이런 거 너무 짜증나.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임법 3조 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진다고 했죠. 채권. 임대차 보증 근데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어요. 얘가 가지는 채권이니까 얘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겠죠? 그 임대주택이 양도되면서 이게 양도됐어. 양수인은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양수를 했겠죠?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어쨌든 얘네 둘 사이에 채권 채무가 지금 가압류된 거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였으니까 양수인이 그대로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이 가압류권자, 채권자겠죠? 얘한테 할 수 없고 얘한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가압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거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예금 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거 되게 당연한 소리잖아요?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있겠죠? 얘가 얘한테 줘야 되는 돈을 압류 추심 명령을 내렸어요. 뭐를? 예금을. 소를 쟁의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 얘는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압류할 수 있어요. 는 누가 주장해야 돼요? 당연히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겠죠?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 설령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 중 하나예요.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 채권 하나로 규정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뭐 이거는 아프거나 이럴 때 나오는 돈이라 압류금지 채권이래요. 어쨌든 보장성 보험, 약간 그 생명보험 같은 거죠. 뭐 암보험 뭐 이런 거. 근데 저번에 모의고사 봤을 때 최신 판례로 이게 예금책 그 저축성 보험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합쳐져 있더라도 그리고 이게 그 나중에 만기 되면 납입보험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어쨌든 보장성 보험의 성질이 있으면은 이거는 보장성 보험으로 봐서 이제 압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모의고사 때 나와서 틀렸어요. 저는 초과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만 초점 맞췄다가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 청구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수 청구권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채권이래요. 약간 임금채권 같은 느낌인가 봐요. 압류금지 채권은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금지 채권에 목적물이 있었어요. 돈이겠죠? 이게 예금계좌에 입금돼 버렸어. 채무자에. 그러면은 이 통장 예금 계좌로 들어가면 이건 더 이상 압류금지다 아니다? 압류금지가 아니다. 압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의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이 문장을 되게 많이 바꿔서 내더라고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만족 얻은 시점이냐 아니면은 공탁한 시점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내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게 답이에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배당액에 이의가 있었어요. 배당액에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어쨌든 간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 채권이 어쨌든 공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배당표의 확정 시에 이거는 소멸한다고 봐야 돼요. 범위에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어.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을 했어요. 배당금을 수령을 했어. 채권자가.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됐어. 그러면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건 만약에 바꿔 나오면 배당표 확정 시에, 확정 시냐 아니면은 공탁금 수령 시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수령을 이미 했잖아. 그러면은 배당표 확정 시가 아니고 공탁금 수령 시가 맞겠죠? 여기는 공탁했을 때, 뭐 이럴 때 말고 배당표 확정 시로 나오겠네요. 이런 것만 잘 찾으면 뭐하니? 자, 민법상 재단범위대. 이 민법상 재단범위이에요. 주식회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범위내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원래 민법상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해서 뭐 처분이나 뭐 담보 설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근저당권을 허가 승인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여기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저 여기에 담보 설정할게요 라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실행할 때는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받고 그냥 실행돼도 된다. 그쵸? 두 번이나 받을 필요 없지. 애초에 저 여기 담보 설정해요 라는 거 이미 주무관청에서 오케이 했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담보가 이게 근저당권이 실행될지도 저당권이 실행될지도 모른다는 거를 이미 염두에 두고 허락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뭐예요? 임의경매예요. 왜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임의경매. 강제경매랑은 다른 거잖아. 이거 구분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들은 건가? 어쨌든 임의경매예요. 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 신청인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채권자를 위한 채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임의경매랑 강제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얘가 좀 널널하다는 거예요. 강제경매는 좀 더 빡세게 가더라고요. 사망을 했는데 채무자가 사망을 했는데 모르고 저기를 하면 경정등기 못하고 바로 취소하고 각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어쨌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 전에 전에 그러니까 누가 사망했어요? 소유자 사망했어요. 근데 여기에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 등기를 마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경매 신청을 하려면 채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가 사망을 했잖아. 그러면은 집행문에다가 어쨌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기가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 신청인이 뭘 하는 거예요?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 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경매를 하면 이 사람 혼자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채권자가 여럿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 혼자 돈을 내면 너무 그거는 그 상속 등기에 관한 돈을 내면 그건 너무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당한 공익비용으로 보니까 여기에 든 돈은 집행비용으로 본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선지예요. 그 다음 이것도 많이 나와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세 방식인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이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므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국세 전액에 대해서 우선한다. 자, 당초 처분이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납세 의무자가 세액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근데 과세관청에다가 세액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과세관청이 늘려야겠어 라고 증액을 한 거예요.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했어요.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그러면은 당초 처분의 증액 경정 처분이 흡수되므로 당초 처분이 있고 증액 경정 처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증액 경정이 이쪽으로 흡수돼요. 반대인 거죠. 당초 처분의 증액 경정 처분이 흡수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위 국세 전액에 대해서 우선한다.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에 먼저 냈으니까. 여기에 지금 그 증액 경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얘네가 우선하겠죠? 자,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과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을 민법 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상속채권자가 있어요. 상속인이 있어요. 얘가 아직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을 안 했어. 아는 동안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 가압류를 받을 수 있어요. 집행도 가능해. 근데 그 이후에 포기를 했어요. 상속 포기를. 그 이후에 상속 포기로 인하여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치만 이미 가압류한 거에 대해선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살아있는다. 상속 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상속인 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상속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상속 채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상속 포기하면 그냥 다 아싸리 나가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먼저 상속인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 해놓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됐을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10번입니다. 저는 하루에 5문제씩 최대한 미니멈 5문제씩 할 건데 오늘 좀 졸려서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너무 졸렸는데 어제 이거 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오늘 모의고사 너무 졸렸어요. 자, 매각기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아는 거네요.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 사실을 매각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는데 이건 틀렸어요. 조문이에요, 조문. 그냥 외워야 돼요. 아휴, 룰은 그냥 외워야죠. 그쵸? 아이씨, 외울 거 너무 많아. 자, 입찰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한 사람이어서 추가 입찰의 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집행관이 추가 입찰을 실시하였다면 추가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자, 입찰 기일이 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명이면 추가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행관이 추가 입찰을 그냥 실시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거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해야 하는 사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건 자체가 해당이 안 되니까.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건이더라고요. 이혁준 쌤 맨날 강조하시는 거 요건. 자, 그 다음 1일 2회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 1회는 입찰을 실시하다가 2회는 호가 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호가 뭐 100원, 200원, 300원, 저 500원 뭐 이렇게 하는 게 호가 경매잖아요. 매각기일 종결 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입찰 가격만을 불렀다고 하여 허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 매각기일 종결 시까지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성명과 입찰 가격만 불렀어요. 그래도 이거는 적법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애초에 없었으니까. 그쵸?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원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여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에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해야 한다. 그렇대요. 이것도 조문이었네요. 외와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 방법에 의해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한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호가 경매 방법에 의해서 매각기일에서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어요. 신고가 없어. 그러면은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이거를 취소하고 기간을 더 주는 거겠죠? 최고할 수 있다. 다시 알려주는